경제와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제와이드 이슈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3대 지수 모두 신고점으로 마감을 했죠. 네, 다우지수가 3만 1,000선을 돌파했고요. S&P 500 그리고 나스닥도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S&P 500이 3,800선, 그리고 나스닥은 1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적 정권 이양을 약속한 데 따른 안도랠리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도 전주 대비 3,000건 줄었습니다. 시장이 예상치보다도 줄었다라는 측면에서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3,000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어제 2% 넘게 올랐습니다. 3,031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3,000 고지에 오른 셈인데 종가 기준으로 3,000선을 넘어선 게 지난 2007년 7월 25일 이후, 그러니까 13년 5개월여 만입니다. 어제 시장 상승을 이끈 수급 주체는 기관이었습니다. 1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반면 전일 2조 원 넘게 순매수를 보였던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어제 상승장에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새 역사를 쓴 코스피입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 전망,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현승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경제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인물들을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빼놓을 수 없겠죠. 이 부회장은 지난해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별세 이후에 이 홀로 삼성이라는 대그룹을 이끌어야 되는 막중한 위치에 놓였고요. 여기에 또 사법농단 재판까지 함께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올해가 참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도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최 회장은 최근에 그 대한상이 차기 회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회장직에 오른다면 4대 그룹 총수로는 역대 최초라고 합니다. 그 밖에 최근에 전기차와 같은 미래 먹거리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LG 구광모 회장의 행보까지 눈에 띄는데 올해 주목해야 할 경제계 인물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슈엔 직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업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현재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죠. 개장 전 전일장 특징 업종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선 바이든 수혜주 골라왔습니다.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2석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대통령과 상원, 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는 블루웨이브가 10년 만에 재연될 예정인데요. 바이든 당선과 함께 민주당이 미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책의 수혜가 기대되는 친환경 업종, 태양광 에너지와 탄소 배출권 관련주가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마감 상황입니다. 대성 파인텍이 상한가를 경신하며 종가는 2,975원이었고요. LS 일렉트릭이 13.9% 급등해 종가는 73,600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LG전자가 9% 올랐고요. SKD&D가 8.1% 올라 49,250원, 한화도 6.53% 상승 마감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린케미칼이 16.67% 올라 16,1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세종공업 5.8% 올라 9,400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에코프로가 5.5% 올랐고요. SGC 에너지와 후성은 3%대 강세 흐름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명보험 관련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채 발행을 통한 돈풀기 정책이 예상되면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를 넘어섰습니다. 금리가 상승을 하면 보험주와 금융주 모두 수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보험주 중에서도 생명보험 업종에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관련주입니다. 한화생명이 어제장에서 26.5% 급등하며 3,360원에 장을 마쳤고요. 동양생명 17.3% 올랐습니다. 마감가는 4,200원이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이 10% 가까이 올라와줬고요. A+S셋이 7.29% 올랐고 삼성생명도 4.1% 올라 종가는 86,600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관련주 보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7.6% 감소한 122만 4,816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타 브랜드들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를 하면 한 자릿수의 감소율로 8년 만에 미국 점유율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대표주죠. 현대차가 1.48% 올라 20만 6천 원에 마감이 됐고요. 기아차도 1.29% 올랐습니다. 종가는 6만 3천 원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7.4% 올라 마감가 30만 4,500원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현대 위아입니다. 3% 가까이 올라와주며 종가 7만 800원을 기록했고요. 만도가 2.8%, 한온시스템도 2.19%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주입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대표 종목이죠. 통신주가 오랜만에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실적과 더불어서 5세대 이동통신이죠. 5G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핵심 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신사업자의 콘텐츠 무차별 원칙, 망 중립성 예외로 인정을 하기로 정하면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이런 제도 정비가 앞으로 5G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고 또 통신주가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될 공산이 커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통신주입니다. SK텔레콤 전장에서 7.78% 올라 마감가가 27만 원이었고요. KT가 2.7% 올라 24,650원, LG유플러스도 1.2% 올랐습니다. 종가는 12,450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어 전일장 상황 전해주시죠. 7일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3,000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63.47포인트, 2.14% 상승하면서 3,031.68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2007년 7월 25일 처음 2,000선을 넘어선 이후에 13년 5개월여 만에 3,000선 고지에 오른 겁니다. 코스닥 역시 전날보다 7.47포인트, 0.76% 상승하면서 988.86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3,000선 안착은 기관들의 매수세 덕분이었는데요. 1조 246억 원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외국인도 1,095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전일 2조 원 넘게 순매수 공시를 펼쳤던 개인 투자자 어제 상승장에서는 1조 1,722억 원 매도를 나타내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반대로 2,228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외국인도 108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1,99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네이버가 소폭 하락했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름세였고요. LG화학이 8% 넘게 올랐습니다. 96만 2천 원에 마감이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밖에 현대모비스도 7%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셀트리온도 1%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통신 섹터가 5% 넘게 올랐습니다. 뒤에서 금융업, 화학, 유통업, 철강, 금속 등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그밖에 운수창고, 기계, 전기전자, 건설업 등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9% 강세를 나타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7% 올랐습니다. 반면에 HLB는 소폭 하락했고요. 시젠이 2% 강세였습니다. 알테오젠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날 종가보다 1원 7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087원 3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상황 체크해보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증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증시도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 의회 트럼프 지지자들이 진입을 하는 모습이었었는데 다시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형을 평화적으로 이양하겠다 약속을 하면서 미증시가 안도랠리를 펼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무슨 마치 태풍을 분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태풍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뜨거운 공기들이 계속 모이다 보면 그게 태풍이 된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 거침없는 상승 흐름들이 이러한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발 그러한 위축을 좀 나타냈다가 연방에서 일단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단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이러한 태풍 속에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고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더욱더 태풍을 강하게 만들었죠.
여기에 이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끌어낼 새로운 경제 정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러한 또 새로운 정책들은 트럼프 대통령 시대와는 좀 다른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점. 그러면서 그전에는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증시를 괴롭혔었다라면 이제는 희망찬 새로운 경제 정책을 펼침으로써 오히려 증시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그 전일에 있었던 이제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이제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서 백악관과 의회를 이제 민주당이 다 장악하게 그렇죠. 됐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재정 부양책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심리 때문에 시장이 또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위 블루웨이브라는 단어를 예. 쓰는데요. 이게 이제 민주당의 상징색인 이제 파란색의 바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의회와 일단은 행정부를 장악한 민주당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자신들의 정책들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공화당과 물론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미국의 상황이 유지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에 결선 투표로 가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재정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백신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이후에 정책이 달라지면서 언제 또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시급한 건 경제를 살리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재정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업종별로 봤을 때는 그 테슬라가 또 주가가 8% 예. 가까이 급등했고 그에 따라 앨런 머스크가 지금 세계 최고 후보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1년 사이 놓고 보게 되면 테슬라 주가가 8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예.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2,000원제 관련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어마무시하죠. 지금 예. 현재 뭐 특히 또 수소차인 니콜라도 10% 맞아요. 넘게 급등을 했고요. 테슬라도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그 일부 초반에 우려를 나타냈던 게 규모의 경제면 그리고 과연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었죠. 테슬라가 영업이익보다는 환경 보조금에 대한 이익 규모가 컸는데 이제는 500만 대 판매를 달성함으로써 목표치를 달성을 했고요. 그런 목표치를 달성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업이익까지 이제 상출해내는 그러한 기업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기차가 테슬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글로벌 각국들이 테슬라를 이제 따라잡기 위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와 관련해서 현대기아차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옛날과는 좀 다르게 보여지고 있고 또 LG 그룹에 대한 또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자동차라는 게 다양한 파생 그 경제를 또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니콜라의 상승은 테슬라의 상승은 단지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관 산업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산업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국내 증시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 3,000선 고지를 밟게 됐습니다. 예. 이게 2007년 이후니까 이제 13년 5개월여 만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3,000선 고지를 밟게 됐는데 이게 3,000선이 이제 지지선이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렇죠. 시점이거든요. 그게 제일 관건이 되겠죠. 예. 3,000선에 대한 것들은 작년 말서부터 당연히 넘는다. 언제 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넘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지지 여부가 되겠죠. 3,000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상당히 안착이 관건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배 가까이 올라온 증시입니다. 지금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2배 가까이 올라온 증시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상승 탄력도라든지 피로도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3,000선을 쉽게 내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하루 이틀 지금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3,000선 안착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그 근거로 될 수 있는 게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 정도 될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코로나 백신이 각국에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도 올 봄부터 빠르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치료제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올해 종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여기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나온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플러스 알파, 여기에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이 붙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증시는 새로운 모습들, 새로운 역사를 거듭 써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양시장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오늘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실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최종현 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됐다는 소식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졌고요. 또 시장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12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죠. PMI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상승에 힘을 보탰는데요. 국내 증시가 이런 미증시의 훈풍 이어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21년 첫 번째 좀 주봉을 형성하는 날인데 어제 이제 코스피에서 외인과 기관이 좀 전반적으로 매수세를 이어줌과 동시에 3,000포인트를 안전하게 잘 지켜냈습니다. 전일 장중에 이제 변종 코로나 이슈로 잠깐 좀 시장에 충격이 가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다시금 좀 순조롭게 회복하는 모멘텀을 보여주었던 부분이 좀 연장선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의 외국계 자금 유입 가능성까지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블루웨이브 현실화에 따른 이제 경기 민감주들과 이제 가치주 쪽의 움직임이 좀 시장 전반적인 프레임을 좀 컨트롤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이제 빅테크 쪽 규제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면은 오늘 시장은 좀 적지 않은 변동 장세를 보여줄 것으로도 좀 예측이 됩니다. 네, 변동성 장세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살펴보면 실적 전망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가 전장에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방금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기도 했고 2차전지도 오늘 탄력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장에서 관심 가져볼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오늘 장세랑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제가 두 가지 업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최근 삼성 SDI의 3차 배터리 공급사 최종 후보 선정 소식부터 이제 LG전자와 마그나의 합작, 그리고 또 이제 LG와 이제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협력 10조 원 규모 소식까지 좀 국내 2차전지 관련 업종들이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좀 추가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이제 블루웨이브 현실화에 따른 좀 추가적인 수혜 기대감까지 눈여겨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다시금 체크해도 늦지 않은 업종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다음으로 이제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2차전지 관련 업종들과 마찬가지로 좀 민주당 블루웨이브 현실화에 따른 이제 수혜 기대감을 중점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제 각 주요국들이 이제 탄소 배출 제로 정책을 좀 강력하게 펼치면서 친환경 산업 성장 가속화가 아주 뚜렷하게 전망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에도 이제 조금 더 높은 이제 에너지 효율과 빠른 충전 시간이라는 좀 실용성 부문에서의 이점을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전기차의 주가 상승에 비하면 수소차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도 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블루웨이브라는 이슈 속에서 이제 지금 다시금 제도액의 가능성을 키워줄 수 있는 2차전지 업종과 수소차 업종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석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오늘 시장은 좀 양방향성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만 이제 마인드만 제대로 잡혀 있다면 딱히 이제 난이도 높은 시장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손절하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이미 테마가 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종목에 고점을 좀 보유하고 계신다면 용기 내셔서 좀 새로운 시장 흐름에 맞춰서 좀 수혜를 받고 건강한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종목들로 해서 좀 빠르게 회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보다는 이제 보유 종목 재검토나 이제 회전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나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시장 흐름에 타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종현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상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잠정 실적 어떻게 나왔나요?
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 61조 원, 영업이익 9조 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매출은 1.9%, 영업이익은 26%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속에서도 호실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2년 만에 12조 원대를 올리며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선 소폭 줄었습니다. 당초 시장 예상치보단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은 236조 원, 영업이익은 36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사업 부문별로는 어떻게 추정되나요? 네, 4분기에도 메모리 출하량이 견조했고 가격 하락세도 멈추며 실적을 주도했는데요. 다만 최근 지속하고 있는 원화 강세와 유럽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DS 사업 부문의 반도체 영업이익은 4조 원대, 디스플레이는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스마트폰 부문 영업이익은 2조 5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직전 분기 호실적을 이끌었던 TV와 가전 등 소비자 가전 부분 영업이익도 지난해 8천억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삼성전자는 사업 부문별 실적을 포함한 확정 실적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강산입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제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사상 최고치였죠. 코스피가 1.1% 강세가 예상이 되면서 3066선을 웃돌면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0.6%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99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고요. 주가는 오늘 0.4%가량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83,300원입니다. SK하이닉스가 1%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36,500원이고요. LG와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또다시 8% 가까이 폭등했죠. 이렇게 맞물려서 2차 전지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들 동반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예상 체결가 98만 4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뿐만이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까지도 동반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 보도록 하죠. SK이노베이션이 3%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주가 6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27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SDI도 3.7%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72만 4,0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를 비롯해서 네이버 다시 한번 힘을 내줄 걸로 보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2% 넘게 폭등한 것과 맞물려서 성장주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동반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2% 강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41만 1,500원이고요. 네이버도 0.5%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 역시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LG전자도 지금 호가 상황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도 9% 급등을 보여줬었죠. 오늘 2% 추가적으로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5만 3천 원이고요. LG그룹주들이 동반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2%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2만 300원이고요. LG전자 우선주 3%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LG와 LG이노텍도 역시 오늘자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8%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5만 7,500원. 셀트리온 제약도 소폭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이건데 CJN이 2% 넘는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4%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7만 4,90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주가 힘을 내줄 걸로 보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비엠도 호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9,6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 포스코케미칼도 역시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8시 5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5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의 체크포인트 그리고 이슈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불안감은 항상 상존해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시장은 지금 현재 어떤 불안감은 심리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시장은 거침없는 흐름에 일단 편승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죠. 내가 고점에 팔고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감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빨간불에 여러분들이 뭐 매도를 해서 고점을 딱 잡겠다. 이런 뭐 욕심을 좀 부리기보다는 조정을 받는 걸 확인하고 매도를 하셔도 현재 지금 그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들이 아니라 이익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느긋하게 마음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의 포인트를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오늘의 이제 잠정 실적은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집중이 됐다라면 오늘은 장 마감 무렵에 발표되는 LG전자에 이제 집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LG전자, LG그룹주들 급등한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냈는데 물론 뭐 실적을 보고 급등했다라기보다는 미래 스토리를 보고 급등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LG전자 지금 상당히 많은 호실적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과연 LG그룹주들 향후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주도주로 나서고 있는 2차전지라든지 LG그룹주들 이런 것들의 실적이라든지 미래 전망치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다소 꺾이게 된다면 시장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라든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미래 전망들을 발표하게 된다면 시장은 조정보다 오히려 더욱더 상승 여력을 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주도주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주도주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지금 두려움을 느끼시는 것보다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기술주, 지난해 많이 올랐던 성장주에 대해서는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뭔가 좀 리밸런싱이 필요한 거 아니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렇죠. 게 이제 바이든 이제 대통령 확정이 됐죠. 예. 이게 아무래도 뭐 기술주에 대해서 빅테크에 대해서 반독점 규제라든지 법인세, 네. 증세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성장주도 영향이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 이제 여름과 가을 무렵을 뜨겁게 달궜던 성장주와 네. 언택트 관련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실적이라기보다는 기대감들이 높았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언택트 산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부분들과 코로나19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패러다임은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상황은 이제 올해 무장 해제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약속이라는 게 기업들의 이익입니다. 이익이 얼마만큼 올라왔느냐라는 성적표를 받아봐야 되는데 이 성적표가 그렇게 생각만큼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미래에 대한 전망 말씀하신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너무 과도한 밸류를 줬던 부분에 대한 성장 모멘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이 올라가는 거 보면 전통적인 중후장대 산업이 올라가는데 이런 쪽들이 성적표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성적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따라서 성장주에 너무 과도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리밸런싱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도 올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대차 호가 상황에서는 17% 넘는 급등세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상치 결과가 24만 3천 원.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18% 급등이 예상이 되는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호가 상황이 이게 지금 뭐 허수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허수로 보여진다라면 사자 팔자 갭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자 팔자 갭이 그렇게 발생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특별하게 이슈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대기아차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지금 뭐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슈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확인이 되는 대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대차도 사실은 친환경차 모멘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많이 올라가고 나면은 키 맞추기 흐름에서 또 이런 완성차 업체, 친환경 쪽에 그런 신성장 산업을 도모하고 있는 이런 현대차 그룹주가 또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잘 구성했어요. 그 전만 하더라도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수소차에만 너무 올인하면서 조금 아쉬움을 나타냈는데 이제는 정의선 회장 취임 이후에 전기차 부분까지 리밸런스 일단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하면서 전반적인 부분들이 좋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호가 상황은 좀 강하게 붙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현대차가 이제 아산 공장 생산을 재개한다라고 이제 어제 오후에 밝혔다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좀
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측면, 또 애플카와 공동 개발하겠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런 소식이 또 역시 또 현대차 그룹주에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는 다양한 모멘텀들이 현재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현대기아차에 대한 새로운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1월 8일 금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자, 뭐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3,800 그리고 나스닥은 13,000선을 넘어섰습니다. 뭐 다우지수도 31,000선을 넘어섰고요. 특히 간밤에 나스닥이 2% 넘게 폭등했습니다. 블루 웨이브가 실현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장주 랠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국내 증시도 기관 쪽에서 다시 한번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3,000선 고지를 가뿐하게 뛰어넘는 모습이었죠. 2007년 이후, 그러니까 2,000선 돌파한 이후에 13년 5개월여 만에 시장이 3,000선을 돌파한 겁니다. 이제 시장 코스피 3,000선 안착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항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인식이 되면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양시장 일단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출발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입니다. 0.8% 상승 출발 나타내면서 가뿐하게 3,050선도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3,054.62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0.56% 상승세입니다. 994.37포인트. 자, 이렇게 되면 코스닥도 뭐 1,000포인트 돌파도 그렇게 머지 않아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지금 줄줄이 강세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61조, 영업이익 9조 원으로 공개가 됐고요. 다만 이제 전분기 대비로는 소폭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19 속에서 굉장히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주가는 0.3% 상승세입니다. 83,200원. SK하이닉스가 0.7% 올라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많이 올라가는데 역시 지금 현대차, 현대모비스 주가 급등입니다. 현대차가 16.5% 24만 원권,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17% 급등입니다. 지금 주가는 35만 8천 원. 일단은 현대 그 아산 공장을 재개한다. 어제 오후 공시를 통해서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애플카 협업 소식도 전해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7.6% 강세로 67,800원입니다. 자, 그 밖에 KB금융, 금융주도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가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LG화학이 4% 강세입니다. 결국 100만 원을 뚫고 올라갑니다. 지금 100만 원, 3.9% 상승세. 수급 상황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외국인들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100만 원, 99만 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지금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서 매수 주문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SK이노베이션도 2% 강세입니다. 26만 8,500원, 삼성 SDI도 71만 1,000원권, 2차전지 관련주 동반 오름세 이어지고 있고요. 테슬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계속해서 주가에서는 호재로 좀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밖에 철강주도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포스코는 강보합권인데 현대제철이 2% 상승세고요. 동국제강도 0.5%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뭐니 해도 운수장비 섹터에서 자동차 관련주의 급등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상승세 15만 7천 원권인데 좀 음봉이다라는 점이 좀 확인되고 있고 지금 셀트리온 제약도 좀 상승세 그리고 시즌 1%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 그리고 알테오젠도 역시 1% 내외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비엠 역시 1%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지금 아직까지는 거래소 쪽으로 지금 매기가 쏠리면서 같은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도 이제 거래소 종목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한 해 놓고 보게 되면 많이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1월 연초 효과 코스닥이 더 강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덜 오른 코스피 쪽으로 지금 상승세가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차익 실현에 나섰던 개인은 오늘 또다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98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7억 원, 1,602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전자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 투자자가 이 물량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운수장비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데 운수장비는 기관 쪽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현대차 그룹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매수를 보여주면서 운수장비 섹터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는 화의약품 섹터에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수급 상황은 비슷합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81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41억 원, 136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6원 급등하면서 1,093원 3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좀 얘기를 해볼게요. 환율 왜 이렇게 올라가죠? 사실 이게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은 달러가 좀 약세 기조로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환율이 많이 급등하네요. 최근에 환율이 약간 조금 그 방향을 하락 기조에서 다시 약간의 상승 기조로 좀 전환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트렌드는 하락되는, 그러니까 워낙 강세가 이루어지는 부분들, 달러 약세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조금 환율이 반등을 좀 나타내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트렌드라기보다는 미세적인 조정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동안 속도가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이런 상황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높고 다시 워낙 강세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현대차가 많이 올랐고 뭐 그룹주가 그렇죠.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있었어요. 현대글로비스도 많이 올랐고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일단은 조금 한 번 정도 지금 워낙 급등한 이후에 그러니까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가 일단 개장과 동시에 VI가 걸렸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빠르게 음봉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갭 상승한 이후에 음봉을 메꾸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 차익을 좀 실현하는 것도 현재 좋지 않겠는가. 지금 시장에서 흐름을 보면 전기차라는 LG화학, 그다음에 중소형 업체인 IA, 요거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런 쪽들이 지금 강하고요. 그다음에 현대기아차라든지 모비스, 글로비스, 만도 이런 자동차 부품사까지 전반적으로 강한데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이 종목들의 것들을 빼고 나면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LG전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그런 상황이고요. 2차 전지에서 삼성, SDI, LG화학, 어제 강했던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이 좀 강한 모습들을 소폭 보이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들을 보게 된다면 약보합 내지 강보합 정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시장의 관심이 극심하게 지금 현대기아차 쪽으로 좀 몰렸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인데 글쎄요 좀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 음봉을 줄여갈지 키워갈지 이런 상황들이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음봉을 줄여가게 된다면 보유하신 분들에서는 계속 보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음봉이 커지는 영역이 된다면 고점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봉이 커지는 영역이 된다면 나름대로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음봉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대기 매수세도 꽤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대차가 뭐 지금 차트 캔들 자체가 지금 음봉 자체가 굉장히 줄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양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거든요. 한 6% 정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고점이 17.48%였고요. 현재 지금 나타낸 수준 정도 보면 등락률을 나타내는 게 11%대니까 한 5% 정도 좀 빠져 있는 거죠. 따라서 좀 갭 상승한 이후에 이런 정도의 봉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량이 좀 많다라는 겁니다. 네네. 지금 거래량을 놓고 본다라면 전일 거래량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거래량이 지금 64%나 거래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봉이
길이가 커지게 된다라면 교과서적인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다. 고점에서의 음봉과 대량 거래 출현은 어떤 신호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아직까지 거래량이 좀 분출하고 있는 기간에서 본다라면 봉의 크기를 현재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한두 시간 정도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가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죠. 그 친환경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가 자체가 좀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최근에 그 보게 되면 유가도 $5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정유주 실적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우리가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제 경제가 이제 새롭게 다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가 위축됐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화학 섹터라든지 정유 섹터는 나름대로 선방했다라는 호실적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그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라면 이런 쪽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늘어난 수요, 물론 우리가 친환경을 외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이 지금 우리 현실까지 다가올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석유화학 부분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의 트렌드는 친환경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오늘도 기름을 쓰면서 차를 몰고 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하게 된다라면 실적 개선 효과를 보게 된다라면 그런 쪽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는가.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유가에 대한 공급은 늘어났습니다만 수요가 줄어서 유가가 빠졌던 건데 이제는 공급은 고정돼 있고 수요가 늘어난다라면 유가도 한 차례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정유화학주 같은 경우 이런 올라간 그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전이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좋은 것은 그거죠. 워낙 강세 기조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는 싸지죠. 수입 물가는 싸지는데 글로벌 국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판매 가격을 높일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이윤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정유화학 섹터들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현대차 그룹은 제가 다시 보니까 또 음봉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현대차도 상승 탄력이 조금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고 있고 음봉도 커지고 있고 기아차, 현대모비스 역시 음봉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또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시점이고 예. 또 오늘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런 예.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여기서 이제 멈춰 있는 느낌들을 좀 예. 받을 수 있죠. 한 10%대에서 좀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판단을 내리시기보다는 요것을 현재 지금 한 10시 정도까지 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여쭤볼게요. 그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뭐 예. OCI도 그렇고 그다음 풍력 관련주 뭐 CS-윈드, CS-베어리 이런 종목들 이제 바이든 대통령 친환경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것은 뭐 바이든 꼭 대통령에 대한 당선 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도 뭐 탄소 제로를 선언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각국들이 나가고 있는 트렌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트렌드는 현재 지금 뭐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지구를 살리자라는 그러한 컨센서스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합의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풍력 같은 경우도 1조 매출이 가능한 이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라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쪽들에 대한 수요가 무궁무진해질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그동안에 뭐 시행착오라든지 규모의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증시의 어떤 변동성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설정을 했고 글로벌 각국들이 일치된 상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뭐 중국도 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친환경 쪽에 대한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관심으로 끝내고 트렌드로 끝날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도 상당히 유효하다. 2차 전지가 단순하게 끝날 테마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신 것처럼 2차 전지가 작년 초만 하더라도 먼 미래처럼 보였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실생활에 다가왔죠. 지금 풍력과 태양광 우리가 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멀어진 느낌들은 있습니다만 이제 곧 우리 주위에서 이런 것들을 쉽게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4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예. 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400만 원이 예. 넘는 건데
오늘 비트코인 테마주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비덴트가 지금 상한가입니다. 자, 그리고 IOK, 그다음에 타사이언티픽,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인바이오에젠, 그리고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한컴위드, 제이시언 시스템, 다 뭐 비트코인 관련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덴트가 상한가고 나머지 IOK가 거의 뭐 30% 가까이, 나머지 뭐 위지트나 이런 것들은 한 15%, 나머지는 뭐 10%대 미만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쎄요, 비트코인 흐름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3만 달러 돌파한 이후에 이제 4만 달러까지 4만 달러. 거침없는 흐름들을 이어져 오고 있는 이게 상황이고. 5일 만에 10,000달러가 더 추가적으로 그렇습니다. 올라간 거예요? 올해 들어서 이제 예. 10,000달러가 추가가 된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하셔야지 아직까지 추세가 깨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추세를 이용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이게 2만 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4만 달러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영역이 됐다. 이제 저도 뭐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소식들을 접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비트코인을 오히려 말씀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조금 손을 놓는 그러니까 이제 손을 놓는다라는 게 매도 의견이 아니라 분석에 대해서는 손을 놓는 그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 통화 가치 자체가 화폐의 가치 자체가 그렇죠.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가상화폐 자체가 대체 안전자산으로 금은 다음으로 주목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트렌드가 좀 달라진 게 네. 비트코인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가 있습니다만 비트코인만 올라가죠.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꼽고 있는 금도 백금보다 금을 쳐주지 않습니까? 백금을 거의 안 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이 여러 가지 이제 광물 중에서는 금이 최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상화폐 중에서는 비트코인이 최고다. 이런 인식들이 오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이제 뭐 각국 중앙은행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투자자들의 생각은 그렇게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금에 못지않은 상대적인 안전자산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부분들인데 일단은 지금 수급이 일단은 우선이다. 단기간에 10,000달러가 올랐다라는 것은 수급에 의한 거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겠는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보니까는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카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스마트카 이런 테마들도 많이 올라갑니다. 스마트카 쪽에서는 뭐 보게 되면은 유비벨록스라든지 아니면은 유비벨록스, 엠시넥스 이런 종목들, 뭐 만도 자동차 보품주고요. 그렇죠. 이게 뭐 애플카 얘기도 나오고 자율주행은 이제 앞으로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현대 모비스가 일단 포문을 열었고 아까 말씀드린 IA라든지 그 밑에 있는 뭐 유비벨록스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시장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테마는 역시 자동차 관련한 테마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라든지 앞서 언급됐던 현대기아차 이런 스마트카 이런 부분들을 빼고 나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까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비트코인 테마 말고는 특별한 테마가 현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제 강했던 통신주도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예.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 보면 시장에서 쏠림 현상은 오늘의 시장에서의 중심 화두는 자동차 관련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자동차가 수많은 파생적인 어떤 그런 그 업력들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 업황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 보통 왜 실적이 발표되는 날 주가 좀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지금 양봉이에요. 2% 상승입니다. 삼성전자가 84,600원인데 뭐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주가로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올해부터 반도체 업황이 슈퍼 사이클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돼 있고 더군다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는 이제 자유롭게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동학개미 운동의 상당수가 삼성전자에 들어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올라줘야 되겠죠. 결국 3,000포인트의 안착 여부는 삼성전자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감히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라면 3,000포인트에 대한 안착 여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8만 전자를 목도한 이후에 9만 전자, 10만 전자가 있는데 10만 전자까지는 삼성전자를 끌고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지수는 3,000대 중반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시장에 있어서 트렌드는 아직까지 트렌드가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추세 흐름을 타는 건데요. 네. 삼성전자라든지 지수 같은 경우 추세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 여기서 섣불리 여러분들이 역방향을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유통주만 간략하게 좀 볼게요. 지금 롯데쇼핑하고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이 2%, 3% 올라가고 양봉인데 속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산단 말이죠. 예, 그동안 많이 좀 소외가 됐었다라고 보여져서 이제 키 맞추기 차원에서 사는 건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소비가 우리가 이제 이런 직접적인 대면적인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가주 키 맞추기 차원의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결국 또 소비도 늘어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장기 투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들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시장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조금 기대 수익을 높여가도 될까요? 아니면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섣불리 매도하기보다는 일단 들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코스피가 지금 3,080선까지 뚫고 올라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20%대 중반까지 뚫고 올라가는 거 이런 모습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때만 해도 음봉이었습니다. 다시 양봉으로 전환됐죠. 네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고 매수하신다라면 다소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는 게 필요하고 핵심적인 지금 대형주를 건드리셔야지 중소형주를 안 오른 중소형주를 건드리셔서는 계속해서 소외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형주 위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망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장 외국인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롯데케미칼, LG화학, 신한지주, KB금융인데요. 오늘 롯데케미칼 제외하고는 많은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특히 LG화학 2차전지 관련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밖에 현대글로비스, SK텔레콤, 삼성전기, 포스코 역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현대글로비스 2% 상승세고요. 지금 삼성전기, 포스코도 역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제 기관은 삼성전자, SK텔레콤, LG화학, SK하이닉스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 굉장히 좋네요. 2% 강세, SK하이닉스도 1% 넘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마트, KB금융, 삼성 SDI, 현대모비스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삼성 SDI 역시 2차전지 관련주 흐름 좋고 현대모비스가 다시 양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19% 넘는 급등이고요. 신한지주도 올라갑니다. 지금 시간 9시 21분입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1.8% 상승세 3,088포인트, 코스닥은 강보합권이죠. 989.29포인트입니다. 오늘 1월 8일 금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미 의회 난입 후폭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를 난입한 소동이 벌어진 이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사임을 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스테퍼니 그리샴 영부인 비서실장에 이어서 이번엔 일레인 차오 미국 교통장관이 사임을 표했습니다. 차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줄곧 자리를 지켜온 인물인데요. 미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 외신은 차오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며 의회 난입 사태 이후 사임하는 첫 번째 강요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탄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트럼프 탄핵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생한 지지자들의 시위에 참여하라고 직접 독려를 하고 연설까지 했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측은 펜스 부통령에게 미국의 수정헌법 25조 4절을 발동하라고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25조 4절에 따르면 부통령 및 장관의 과반수가 대통령이 그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신청을 의회에 제출하면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중대재해법 운명의 날입니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게 하는 중대재해법.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여야는 어제 노동자가 사고로 숨질 경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법안에 합의를 했는데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처벌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서 법이 통과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네 번째 키워드, 헬스장 희망 고문입니다.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됐던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정부가 오늘부터 조건부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한 교습 목적으로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 영업 중지로 어려움을 겪었던 헬스장이 문을 열 수 있게 됐지만 헬스장 업주들은 희망 고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헬스클럽 관장협회는 헬스장 이용객의 99%가 성인이라고 밝혔는데요. 대부분 성인들이 다니는 헬스장이 정부의 이번 조치로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선박 납포 관계없답니다. 한국 대표단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 납포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습니다. 대표단은 선원들의 건강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조속한 억류 해제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외무부는 한국 대표단이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 납포 문제와 이란 자금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어서 협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르노 삼성 비상 경영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가 10년 만에 연간 내수 판매 3위를 기록했지만 수출 타격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수출이 크게 줄어들어 실적이 악화하면서 임원의 40%를 줄이기로 했는데요. 르노 삼성은 지난해 초 50여 명에 달하던 임원 수를 40%가량 줄이기로 결정을 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아있는 임원도 이달부터 임금을 약 20% 줄일 예정입니다. 회사 체질 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계획인데요. 임원 축소와 임금 삭감이 르노 삼성 노사의 임금 및 단체 협상에도 변수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키워드, 비트코인 고공행진입니다. 비트코인의 고공행진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CNBC 등 주요 외신들은 코인 매트릭스 자료를 인용해 현지 시간 7일 오후 1시쯤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보다 13% 오른 개당 4만 188달러에 거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풍부한 시중 유동성에다 기관들의 매수세까지 유입되면서 최근 1년 새 460% 이상 폭등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냉동고추입니다.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면 마치 냉동고에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죠. 오늘도 극한 추위가 예보돼 있습니다. 추위가 절정을 이루면서 전국 대부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겠는데요. 서울은 영하 18도, 춘천 영하 24도, 전주 영하 16도, 대구 영하 15도로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람도 거세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건강 관리에 더욱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머리 이상하지 않나요? 누린 곳은 어떻게 해야? 아, 자꾸 내려가요, 이게. K배중 다져야겠습니다. 하나 흘러갔네? 낮춘 매물들이 나와 있지만 아이고 자동차 업체들은 추석을 맞아 이상한가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아 그리고 혹시 베트남 저 9월 말에 이동거래장 만났을 때 기사를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신부 다시 가겠습니다. 추석 선물 세트. 유독 쉽게 운행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운항이래, 운행인데. 현대차는 다시 할게요. 이루어지는 왜 이래? 좀 뭔가 망설였고. 호가노냐. 내년 네, 라스베가스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번 CES에서 기업들은 싱가포르 한국 프레스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시원 누나. 바로 갈까요? 바로 할게요.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1년 만에 우리 일상은 물론이고 경제 생태계까지 바꿔놨습니다. 이런 변화는 누군가에겐 큰 위기가 됐고 누군가에겐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경제를 이끌 인물 누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관련 얘기 풀어주실 세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가 방송 전에 세 분에게 올해 경제 인물을 좀 뽑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례로 한 명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고문이 1순위로 꼽은 인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뭐 어느 정도 납득은 가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올해 반도체 이제 슈퍼 사이클이 이제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네.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과거에 지금 2019년도부터 우리가 이 신년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 예. 올해 2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요? 예. 19년도에는 초인류 격차 100년을 만들겠다. 이게 신년사였고요. 20년에는 100년 기업을 만들 도약의 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뭐를 얘기했냐면 함께 신화를 만들자. 신화. 네, 그러면 19년부터 이렇게 쭉 얘기가 쭉 나왔을 때는 지금 분명히 올해는 성과를 낸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요. 올해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입사한 지 딱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도 뭐 재판 과정에서라든가 대국민 이런 담화문을 얘기할 때 승어부하겠다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성과를 뛰어넘는 것들을 만든다 그러는데 지난해부터 계속 해외 돌아다니면서 네트워크 다지고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이런 뭐 산업적 전환기에 맞는 그런 큰 일을 꼭 하실 것 같아서 올해 이제 가장 주목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는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제가 고문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반대 왼쪽 가슴팍에 뭐가 있네요. 그래서 저 이제 우리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SBS 그렇죠. 네, 비주로. 새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앵커가 이걸 차고 나오시면은 네. 이거는 이제 광고가 되는 거고 네. 우리 같이 패널로 나온 사람이 이거를 차면은 사랑이 되는 거죠. 2% 많이 사랑해 주십사 하고 제가 뭐 광고판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많은 애정과 사랑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을 하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거든요. 부회장직에 오른 게 제 기억에는 2012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한 8년 정도를 지금 부회장직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버지도 잡고 한 상황에서 네. 언제쯤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직에 오를까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1월 18일 날 파기환송심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만약 달라질 것으로 달라질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거기서 뭐 최소한의 형을 받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월 말이나 2월 초도 가능하리라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다른 결정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조금 길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발표가 되고 어쨌든 간에 3월 주주총회에서 등기 이사라든가 이사진으로 지금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뭐 다 순조롭게 사법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된 상황에서는 3월 달이면 등기 이사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동일인으로서 총수로 회장으로 올라가는 게 늦으면 3월, 빠르면 2월 초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욱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사실 4대 그룹 총수 중에 이재용 부회장만 유일하게 회장직에 오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언제쯤 좀 회장직을 달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뭐 저도 최고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네. 지금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1심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89억 원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이 돼서 그렇죠.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예. 2심에서 36억 원으로 감형이 되고 그래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하면서 86억 원에 대해서 그 뇌물을 인정했거든요. 즉 1심이랑 굉장히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50억 이상의 뇌물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구속 수감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이제 판단을 할 텐데 과연 86억이나 대법원에서 86억 원이라는 뇌물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2심에서 다시 뒤집기는 어렵고 형량은 이제 판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올해 경제 엄중함이라든지 혹은 뭐 삼성이 지금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얼만큼 그 2심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냐 하는 건데 근데 제가 보면 3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상당히 엄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과연 86억 원 인정된 뇌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과연 다시 집행유예로 풀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상당히 좀 2심에서는 부담스러울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2심 판사가 설령 집행유예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또 대법원을 가서 대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갈 길이 조금 멀고 그래서 저는 이 사법 이슈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결국은 자기가 셀프 임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회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랄까 그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회장 승계는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게 천천히 갈 예, 것이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 이제 2심 판결에 달려 있는데 사법 조금은 저는 최고문님보다는 조금 저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게 뭐 제 생각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서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사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부회장직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이제 주요 임원들이 실적하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좀 못한다라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4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부회장직을 역임하고 있고 대외 관계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회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좀 그 교섭하는 데도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그 회장 승계가 뭐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이제 산적해 있죠. 일단 아까 최고문님 말씀하셨다시피 1월 18일로 예정돼 있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가 1월 18일 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주로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삼성그룹의 또 회장이라는 직책은 사실 공식적으로 상법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대표 계열사의 회장직을 이제 먼저 올라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등기 임원이라고 하는 사내 이사 자리에 이제 먼저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 회사의 그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이제 그 대표 그룹의 삼성그룹의 이제 회장직을 달게 되는데 일단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게 상당히 지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빠른 시간 내에 회장직 승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있죠. 2018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 집단의 동일인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총수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총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명목적인 이제 그룹 회장직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앞서 고문님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가 이제 장기적인 호황을 뜻하는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도 지난해 실적도 나온 상황에서 굉장히 올해가 중요한 분기점이자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지금 뭐 산업 지각이 변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그렇죠. 있어서 이런 반도체라든가 또 다른 분야에서의 이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자율주행이라든가 또 5G, 뭐 또 AI 뭐 이런 네. 부분들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이 변화 중에 하나가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이 소위 말하는 장벽이 없어집니다. 네. 따라서 메모리를 그러니까 비메모리를 메모리 만들듯이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회사 삼성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슈퍼 호황이라고 우리가 슈퍼 사이클이라는데 이것은 1년을 넘게 호황이 간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지금 치고 나온 게 많습니다. 뭐 롤러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PC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라든가 서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앞으로 2년가량은 계속적으로 이 반도체 업계에 호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업계 전체를 통해서 지금 삼성이 인텔이나 TSMC 제치고 1등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많은 실탄도 확보를 할 수 있고 선도 기술을 계속적으로 적용을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만나는 초격차 100년을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올해부터 시작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삼성이 지난 2016년에 하만 인수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장 쪽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고 뭔가 시도를 계속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지난해 말부터 해서 LG전자부터 시작해서 전기차가 굉장히 큰 화두가 떠오르면서 삼성도 전기차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삼성이 완성차 사업에 다시 뛰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성차는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우리 미래 자동차가 이제 엔진 쪽으로 플랫폼 쪽으로 보면은 전기차,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완성차는 엔진 생산을 중심으로 해서 껍데기 만드는 부가가치가 엔진에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외장인데 지금 앞으로 미래 자동차는 그 동력 전달계는 배터리가 중심이 됩니다. 배터리는 그리고 완성차 업체가 반드시 만들지는 않습니다. 보면 지금 세계 최대 CATL을 제치고 LG화학이 작년에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했는데 LG가 배터리 완성차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차로 가더라도 결국은 AI라든지 뭐 센서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그 ADAS 우리 흔히 말하는 스마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건 결국 소프트웨어 업체가 중심이 되고 그렇죠. 이런 완성차적 껍데기보다는 이런 부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굳이 부가가치가 엔진 지금 그 내연기관 때보다 훨씬 낮은 완성차 사업에 뛰어들 리는 없고요. 그다음 삼성이 보면 삼성 SDI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지만 아직 한 세계 시장 6%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하만의 경우에 더구나 이 스피커 차량용 스피커 중심 회사입니다. 그 세계 제일이죠. 그렇지만 스피커나 이 음향기기가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은 아닙니다. 핵심 부품은 아까 말씀드린 부가적인 요소가 있죠,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이 완성차 앞으로 전기차나 자율차에 그 완성차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런 어떤 하만이라든지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 전기차 혹은 자율주행차의 중요한 부분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는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다. 그러나 완성차 사업에 지금 르노 삼성이 사실 보면 사실상 철수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완성차 사업에 다시 뛰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아마 저도 그렇고 일반 전문가들 생각입니다.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삼성전자가 일단 뭐 소프트웨어 기술력이라든가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이제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더욱이 이제 완성차 사업 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출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갤럭시 카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갤럭시 카.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이제 미래의 어떤 자동차는 사실은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틀리게 소프트웨어나 이제 어떤 그런 핵심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 이제 배터리 사업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 6%로 어느 정도 견조한 수지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차량용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부품에 대한 경쟁력은 있죠. 근데 이제 삼성이 이제 강조하는 거는 이제 파트너사하고 경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이 어떤 부품 제조를 해서 공급하는 그런 주요 기업이라고 봤을 때
오히려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파트너사하고 경쟁 관계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해서 표면적으로도 이제 그 미래차 사업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미래차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선언을 쉽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조금 더 이 삼성이 진취적으로 행동할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전기차라는 게? 전기차라는 게 여기가 지금 매년 연평균 지금 성장률이 20%거든요. 굉장히 높네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수직 계열화가 거의 완성된 회사 삼성뿐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자에서는 지금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만들 수 있죠. 그다음에 SDI에서는 지금 배터리를 만드는데 조금 늦었지만 여기는 전고체로 가고 있거든요. 차세대 배터리로. 네. 디스플레이에서는 자동차 이제 디스플레이 만드는 거죠. 삼성 전기에서는 차량용 적층 세라믹 콘덴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수직 계열화가 다 돼 있고 지금 뭐 부족한 거라 그러면 지금 뭐 타이어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을 되는데요. 타이어.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객사하고 지금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이 완성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조심스럽게 제가 예상하는 거는 2023년도가 전기차가 1,000만 대가 생산되는 해라고 지금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은 분명히 자동차 완성 업체로 간다. 근데 스마트 카로만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전기차는. 네네. 전기차가 스마트 카가 돼서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 시리즈의 최종 목표인 스마트 홈에 전기와 모든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게 스마트 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당장은 안 들어가더라도 2023년에는 분명히 이 완성차 시장에 들어가고요. 지금 르노 삼성이라는 이제 완성차 업체, 예, 완성차 업체인데 사실 거기서 우리 삼성이 다 철수한 것 같죠. 삼성카드가 19.9%의 지분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있군요. 그래서 사실 승업부 한다는 그런 뭐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뭐 자동차 완성차가 삼성의 사실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그거 하나가 어떤 업계를 제패 못한 건데 그 부분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형태로 전기차에는 다가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연학 교수님이 뽑아주신 올해 경제 인물을 꼽아보겠습니다. 1위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꼽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최태원 회장은 조금 이제 논란이 많았던 분이죠.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어요, 사실.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가정생활 면에서도 좀 불미스러운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최태원 회장을 올해의 경영자로 뽑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재벌 3세, 엄밀하게 말하면 최태원 회장은 재벌 2.5세입니다. 큰아버지 최종근 씨가 창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인 최종인 회장 이어받았다 해서 어쨌거나 재벌 3세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맏형격인데 저는 유일하게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 뭐 이재용 회장, 부회장 이야기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은 뭐 인정받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논란의 거리가 있죠. 예, 정의선 부회장도 잘하고 회장이죠 이제 뭐 잘하고 계시지만 본인 이름으로 확실하게 업적낸 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최태원 회장은 사실은 뭐 실형도 선고받고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좌절할 수 있었는데 그 재벌 3세 중에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이미 회장이 된 지가 22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오래됐죠. 지금 시가총액으로는 보면 그룹 시가총액으로는 SK그룹이 삼성 다음으로 2위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실은 그 수원의 변방에 어떤 조그마한 직물의 회사로 시작해서 물론 본인 다 한 건 아니죠. 큰아버지, 아버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재계 2위로 끌어올린 거는 저는 최태원 회장이 22년 동안 회장하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재벌이 3대, 4대 넘어가면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능력 없는 단지 아버지 잘 만나서 이렇게 큰 회사를 물려받아서 그 걱정들이 막 그래서 이런 지배구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뭐 유일하게 3세 중에서는 확실하게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둘째로는 참 SK그룹이 보면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망할 수 없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포트폴리오 자체가? 예, 망할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주력이 보면 에너지하고 통신이거든요. 이건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지 안 할 수가 없고 거기서 벌은 돈을 가지고 거기서 또 정체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제
특정 그룹 이름을 들었으면 L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존에 했던 그룹의 지금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SK는 보면은 물론 앞에 두 개 에너지하고 통신 쪽은 뭐 선대장 때 한 거라지만 본인이 하이닉스를 인수해서 반도체 지금 또 올해 슈퍼 호황기 다시 뭐 좀 앞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또 바이오 작년에 SK 바이오팜 뭐 공부하면서 굉장히 뭐 히트를 쳤는데 바이오 쪽이라든지 이런 앞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 분야를 기가 막히게 잘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SK그룹이 저는 4대 그룹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그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인 뭐 몇 가지 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룹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다른 재벌 회사들도 이게 뭐 3세, 4세들이 최 회장만큼만 해준다고 그러면은 사실 국민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그룹들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최 회장을 꼽았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 뭐 언론도 그렇고 많이 거론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차기 대한상의 회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박용만 회장을 뒤를 이을 인사로 꼽히는데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대한상의가 된다면 국내 재계에 어떤 변화가 좀 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 대한상의에서 4대 그룹 총수가 되는 건 처음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상당한 그 리더십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일단 최태원 회장이 상당히 소탈하고 격이 없는 대화로 그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SK 사내에서 이제 그 행복 토크라는 거를 이제 100회 이상 이제 하면서 네네.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소통하는 CEO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일종의 뭐 토크 콘서트 같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년사에도 보통 이제 CEO가 나와서 이렇게 연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올해도 보게 되면 그런 것보다는 뭐 이해관계자 초청해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다음 신입 직원들하고 어떤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대한상의는 기존의 방식하고 좀 다르게 권위적이지 않고 어떤 협업 관계를 하는 기업들하고 그런 리더십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4대 그룹 또 총수 중에서도 나이가 가장 많죠. 그렇죠. 맏형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중심의 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사업에서도 발빠른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요. 네네. 초창기 지금 계속 수소 에너지 쪽에 주력하고 있는데 올해 또 소식이 하나 들려왔잖아요. 저기 미국의 이제 플러그 파워사 또 수소 모빌리티 사업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뭐 배터리 이제 연료용 전지 만드는 그런 유력 회사의 지분 9.9% 인수하는 소식도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그 CEO로서 의사결정도 빠르고 대외 어떤 소통 능력이라든가 대내에서도 직원들 간의 교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기대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서 김연학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SK가 갖고 있는 좀 약점이나 논란들이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노베이션일 겁니다. 지금 LG화학의 배터리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계속된 배터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뭐 뚜렷한 결과물을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결론에 따라서 또 사업이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뭐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 2월 10일 날 이게 발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7월 15일 그다음에 11월 30일 날 이제 3개가 지금 가고 있는데 거의 지금 뭐 합의가 돼 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얼마를 줘야 되느냐, 그렇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얼마냐. 근데 이 업계에서는 대개 3%를 줍니다. 3%? 로열티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소송 비용만 한 회사가 4천억씩 썼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맞물려 있어서 조금 어떤 상태인지는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은 뭐 올해 초면은 2월 10일이면은 이제 한 고비를 넘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나머지 지금 3개가 있는데 나머지 2개는 자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LG화학이 지금 뭐 사실 이제 조지아 공장 쓰는데도 지금 뭐 그린 펀드 만들어서 지금 뭐 그게 성공을 했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큰 사업에 지장이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ICT라는 지금 미국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에 있는 위원회에서 만드는 건데 이 부분이 법적인 뭐 그런 이 뭐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하지만 사실 대통령의 의도에 의해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의 취임까지도 우리가 눈여겨보면 두 회사가 좀 타협과 합의 상태에서
결론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좀 주목해봐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의 약점이 최태원 회장은 뭐 이혼 소송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얘기지만 사실 세계의 결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슈여서 이게 과연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노소영 씨가 네. 최태원 회장에게 위자료 플러스 재산 분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위자료는 이제 최태원 씨한테 좀 책임이 있으니까 그 위자료 한 3억을 네. 요청했는데 그건 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이제 재산 분할하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제 최태원 회장이 지주회사인 SK 지분 18.44%를 가지고 네. 그룹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 42%를 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 달라는 거네요, 거의. 예, 거의 반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주 SK가 20.8조더라고요. 그래서 18%에 42%그러니까 약 1.6조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은 최 회장 입장에서 자기 지분의 그 42%를 내주게 되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흔들거리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재계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부인이 남편에게 재산 분할권을 요구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재산 형성 과정에 그만큼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그 증빙이 돼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식당을 꾸려가지고 식당을 키웠다. 그러면 같이 일한 것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소영 씨가 SK 경영에 기여한 바는 없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지금 노소영 씨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 뭐 이런 이야기 조금은 어쩌면 더티해지는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KT로부터 한국 이동통신을 불화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기여를 했다. 그래서 상당히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라고. 뭐 정경유착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정경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경유착 당사자가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불법을 가지고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물론 제가 그 소장을 내용을 정확하게 안 봤습니다. 보도된 내용으로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뭐 저도 당시에 경쟁회사에 근무를 하고 그 상황은 잘 압니다만 사실은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객관적으로 그걸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당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때 일이동통신이 한국이동통신 지금 SK텔레콤입니다. 그렇죠. 그게 KT 자회사라고 있었고 제2이동통신을 선정할 때 그 당시 성경이죠. SK그룹 전신 성경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제2이동통신사 합작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자당 대표였던 김영삼 후보가 이거는 정경유착이다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해가지고 당시 SK는 오히려 그 사업권을 반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이 물러나고 그의 YS가 대통령이 됐을 때 당시 유선통신을 하고 무선통신하고는 관계가 없다. 잘못된 판단이죠. 그러면서 KT가 가지고 있던 한국이동통신을 민영화해라. 그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그 M&A 당사자로 성경그룹이 SK그룹이 됐는데 그때는 이미 YS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갔죠. YS가 93년에 대통령이 초에 취임을 하고 94년에 한국이동통신이 KT를 떠나서 SK그룹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러니까 노소영 씨는 그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그 관계는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굉장히 곤란하고 그것을 제가 볼 때 법원에서 인정해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보면 다른 경우도 보면 사실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도 이혼 소송할 때 굉장히 엄청난 위자료를 당시 전 부인이 요구를 했지만 결국은 뭐 몇백억 정도 못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밖에서 시장에서 걱정은 많이 하시지만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 재산 분할을 받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물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일반 서민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금액이 오고 가겠지만 SK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들 정도는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 시장의 관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지용 교수님이 선정한 올해 인물을 꼽아 살펴보겠습니다. 서 교수님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1순위로 꼽아주셨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한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그 정책이 뉴딜 정책이에요. 그렇죠. 뉴딜 정책이고 특히 작년 7월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때 그린 뉴딜의 이제 그 발표자로서 정의선 그 회장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래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차, 수소 전기차, 그다음에 도심항공 모빌리티와 관련된 종합적인 모빌리티 산업의 어떤 그 재계를 대표하는 그런 역할로서 이제 그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현 정부와 수소 산업 관련돼서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떤 그 정부의 지원과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소위 말해서 재계에서의 역할도 이제 두드러질 것 같은데요. 예. K 배터리 동맹이라고 하는 쪽에서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 배터리 동맹 하게 되면 국내 배터리 3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그래서 사실 그 중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의 어떤 CEO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작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그 거래 기업의 어떤 사업장을 방문해가지고 그 5월부터 해서 처음 만난 분이 이제 구광모 LG 회장, 삼성 회장이죠. 구광모 LG 회장인가요? 네. 예, 구광모. 처음에 삼성 SDI 사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 면담했고, 그다음에 6월달에 구광모 LG 회장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SK 그 최태원 회장 이렇게 세 분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그 K 배터리 동맹을 상당히 주도하는 역할을 통해서 재계 4대 그룹 중에서도 상당히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분의 어떤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 신년회나 타운홀 미팅에서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는 그런 자세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겸손하고 그런 어떤 인성도 갖추고 있는 분이라고 봤을 때 재계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일반인들과의 어떤 그런 그 관계에서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이제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가 현대차그룹에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대차그룹이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에서 이제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계속 꿈꾸면서 꾀하면서 최근에는 기아 로고도 뭐 모빌리티 쪽으로 이제 개선을 하겠다는 식으로 담아서 이제 바꾸는 식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사명에서도 모토라는 얘기를 지금 빼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올해가 정주영 회장님 서거 20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뭔가를 하나 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셋이 뽑은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진짜 세상이 바뀔 때는 영웅, 천재, 선도자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보면 철강한 카네기, 그다음에 자동차왕 포드, 그다음에 뭐 벤더빌트, 록펠러, 뭐 왕이죠. 뭐가 그 영역에 같이 나오죠. 무더기로. 한꺼번에. 그러면서 미국의 이 G1이 되는 패권을 갖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이어받은 게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주커버커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근데 요번에 우리가 이런 전환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 3세대, 2세대가 한꺼번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구광모 회장까지 다 업주고.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 이제 구군이 진짜 이제 천원이 들어오는구나. 근데 이렇게 산업의 변환점에서 기업 총수의 세대가 바뀌면요, 이거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1세대 잘 아시지만 이병철, 정주영, 구인의 최정현, 조중은 한꺼번에 나왔거든요. 그 2세대를 받은 게 이건희, 구자경, 정몽구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게 그대로 왔을 때는 야 이거 진짜로 쉬운 말로 큰일 한번 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아까 우리 최태원 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카네기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맏형 역할을 해서 이게 집단지성으로 같이 갈 수 있게 서로 경쟁과 협업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는 2021년이 사실 21세기의 첫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앞에 거는 다 20세기의 그런 유물들을 받아서 우리가 넘어온 거고 코로나라는 그런 변곡점을 통해서 21세기의 원년은 2021년이 맞다. 올해부터가 21세기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런 집단지성들이 온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업계만 봤을 때는 테슬라가 들어오고 애플이 들어오고 이렇게 기존에 자동차를 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기존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올해가 정의선 회장에게 어떤 해가 될 것인지 그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과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이 사라지기 때문에 동력 전달 장치가 전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아예 바뀌죠. 또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중심, 소프트웨어 중심, AI라는 센서라 이런 것 중심으로 기본 시스템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조적 파괴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존 산업의 기득권자들은 후발 사업자들이 창조적 파괴를 하고 들어오는데 그걸 대응을 못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지키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 다행인 것은 전기차 사업
심지어 수소차는 아직 많이 보고가 됐지만 현대차가 세계 1위고요. 그렇습니다. 전기차도 지금 세계 한 3위권 정도, 오히려 기존의 3, 4위권 정도로 기존의 그 내연기관 시장보다는 아직 규모는 작지만 네네네.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한 어떤 트렌드 변화에 그 현대차나 기아차가 잘 적응하고 있다. 하나 또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그 노동자들 그 만성적인 그 파업이라든지 네. 그 임금 인상 요구, 강성 노조에 의한 그런데 뭐 좀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우리 현대차나 기아차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노사 붕괴 없이 임금 협상 거의 동결 수준으로 타결이 됐고요. 앞으로도 노조 자체도 보면 이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엄청난 실업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걸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 변화에 맞춰서 노조들도 인지하고 경영진과 협력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그래서 뭐 최고님께서 뭐 구군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이 우리나라 회사들이 굉장히 경쟁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그나마 이런 트렌드 변화를 잘 직시하고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행히 또 이번에 젊은 그 우리 우리 정기순 회장이 작년에 정식 취임함으로써 물론 뭐 정몽구 회장도 이만큼 키운다고 훌륭한 역할을 하셨지만 조금 더 이 트렌드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조금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도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회장, 또 정의선 회장까지 꼽아봤는데 이 4대 총수 중에 한 명이 또 있죠.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지금 사실 지난해 말부터 굉장히 빠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올해는 LG그룹에는 어떤 한 해가 좀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예, 올해도 LG그룹이 이제 그 지난해 이제 LG 이제 화학에서 이제 배터리 에너지 솔루션 분사했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사업 전망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4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4세 경영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된 그룹이 이제 LG입니다. 그다음에 지주회사 체제를 또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4대 그룹 중에서 상당히 이제 지배 구조가 견고하다는 측면에서 다른 어떤 그룹들의 이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대가 크고 또 구광모 회장이 이제 4050 세대 중에서 40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런 그룹 중에서 상당히 젊은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전적이고 그다음에 변화를 좋아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LG가 그동안에 좀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경영 행보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대규모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제 발빠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배터리 쪽에서 이제 그 세계 시장 점유율을 지금 그 CATL하고 상당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거든요. 중국 업체가 지금 그 25% 내외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뭐 작년에 1위도 했다가 2위로 물러났다가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경쟁 관계에 상당히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SK 이노베이션과의 어떤 미국 그 특허 소송 관련된 영업 침해 관련된 소송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이제 해결해야 되고 LG 구광모 회장의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이 꽤 있다는 측면에서 계속 주목해야 될 올해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요. 과거 신축년을 보면 60년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01년이 신축년인데 그 해가 뭐냐면 마르코니가 대성양 무선통신을 성공한 해입니다. 그런데 이 무선통신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친 게 무선통신이거든요. 1961년은 뭐냐면 가가린이 유인 우주선을 가는 우주가 바뀐 그게 60년 전이군요. 그게 61년이에요. 우리나라는 경부 고속도로가 생긴 해고. 그러니까 신축년일 때마다 게임 체인저들이 나왔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21년도가 분명히 이제 수소나 이런 전기 배터리 중심으로 뭐가 하나 터질 해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이런 세대들이 딱 총수로 딱 바뀌어 있다는 거 굉장히 지금 우리가 협업하고 이분들이 잘 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뭐 역사적인 이런 예를 들어서 꼭 좀 잘 협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과 디지털 쪽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쪽에 1세대 또 우리 경영자들, CEO들이 좀 주목받는 측면이 있어요. 어느 인물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제 뭐 이런 분들이 다 사실 기술을 이제 뭐 몸에 체득하면서 잘하면서 PC를 하고 다 하고 뭐 그다음에 잘하시죠 좀 뭐 김택진뿐만 아니라 뭐 김범수 다 보면요 이제 경제를 끌고 가는 힘이 옛날에는 에너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술로 바뀌는데
우리 디지털 1세대 총수들 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4대 그룹의 총수들 보면요. 이제 기술이 몸에 체화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를 어떤 각도에서 잘 볼 수 있는 분들이 재계를 리드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바뀔 때는 선도자들이 집단으로 나오는 나라에서 꼭 승리를 하거든요. 저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로 다시 한번 구군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서지웅 교수님도 저희가 미리 여쭤봤을 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꼽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김범수 카카오 이사의 의장이 사실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당초에는 이제 카카오 내에서 이제 어떤 인공지능이나 챗봇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김범수 의장이 상당히 10년 동안 이제 공유되었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IPO도 뭐 계획이 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산업은행이 올해 1월 6일 날 1,00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2대 주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그만큼 보수적인 산업은행조차도 카카오의 그 엔터프라이즈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가치를 올리는데 상당히 기여한 김범수 의장이 ICT 업계에 상당히 주요한 인물로 올해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변종이나 다른 바이러스들이 또 다른 공습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오면서 백신과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도 좀 주목받는 기업이 됐고 그리고 거기서 서정진 회장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마침 또 김인학 교수님 꼽아주셨거든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꼽은 거는 저분이 옛날 대우를 다녔어요. 대우를 다니다 아시다시피 대우그룹이 뭐 공중 분해되면서 뭐 사실 실업자 생활을 굉장히 하면서 그때 이미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뭐 20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90년대 후반이니까요.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보고 몇 차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셀트리온을 뭐 세계적인 제약회사로 키웠죠. 다만 이제 그 코로나가 나면서 이제 우리가 셀트리온의 치료제하고 백신을 같이 기대를 했는데 워낙에 글로벌 회사들 파이자라든지 이런 규모 이런 회사들 1년에 수십 조씩 그 연구개발 비용을 씁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정도 규모는 셀트리온 작년에 매출이 한 1조 8천억 정도. 물론 그것도 1년에 뭐 50%씩 성장한 결과지만 그렇게 해서 백신을 1년 이내라는 단기간에 개발할 정도의 아직은 그 캐파는 안 되는 거. 그러나 아마 치료제는 거의 뭐 개발이 완료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치료제가 나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보고 제가 또 서정진 회장을 꼽은 것은 뭐 본인이 65세가 되면 우리나라 65세 되면 은퇴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상당히 엄청나게 큰 재산을 일구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경영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 물려주겠다 그래서 은퇴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청년창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노년 창업인데 다시 조그마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저도 학교에서 그 스타트업 창업을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미국 같은 데서 지금 이미 이제 대기업 중심 체제가 된 경우에는 우리가 청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월급쟁이로 사는 방법도 있지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사회를 발전시키는 어떤 한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다시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60세가 57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65세가 되셨습니다. 그러네요. 65세가 되셨는데 다시 청년의 심정을 돌아와서 창업을 한다는 건 그런 면을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저런 창업자가 많이 나오면은 우리 뭐 최고문이 말씀하신 국군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사실 그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비대면과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많이 호황을 받았던 게 아마 배달 앱일 거예요. 배달들 많이 시켜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한 형제들 그러니까 지금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인데 배달의 민족도 굉장히 크게 주목받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뭐 딜리버리 히어로에서 이제 M&A를 해서 이제 뭐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우한 형제의 배달의 민족은 사실 아시아 재패를 위해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스타트업이 이렇게 4조 넘게 거의 5조 되게 이렇게 외국에 팔려나간 자체가 어떤 금자탑을 지금 쌓는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 수 있는 또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뭐 김봉진 창업자 회장이 더 이분은 자기 자신을
디자이너라고 말씀을 해서요. 디자이너요? 예, 그래서 꿈을 디자인하고 사업을 디자인하고 원래 이제 미술 쪽 공부를 하셨으니까. 네네. 근데 그런 지금은 모든 것이 자기가 디자인해서 그거를 추진해 나가는 능력인데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점수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봉진 의장을 꼽은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우한 형제들은 배달의 민족의 그 모회사입니다. 그렇죠. 이분 또 흑수저 창업이에요. 굉장히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나오시고 서울예전에서 디자인을 전공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도 고도 성장 이후에 안정화되면서 이른바 개천간 사다리를 뛰어넘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면 굉장히 뭐랄까 돈을 많이 번다든지 좋은 환경을 찾기 어려운데 저분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또 보면 이제 창업도 이런 요즘 이제 플랫폼 창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조업 창업은 기본적인 그 자본적 투자가 많이 들어가지만 저거는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코딩이라든지 기술자들 몇 명이 창고에서 며칠 작업하면 기본적인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의 창업들 그래서 고모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높게 평가하는 게 본인이 9천억을 뭐 자산가가 됐다는 것보다도 이 경쟁 이게 얼마나 경쟁력이 있어 외국에서 4조 이상을 투자를 하겠냐고요. 그리고 단일 플랫폼 배달 플랫폼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또 배달 산업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이분이 훌륭한 거는 처음에 배달 수수료를 받다가 중간에 배달 수수료 업주들에서 배달 수수료 안 받기로 해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광고라든지 다른 수익 모델을 가지고 꾸려 나갔죠. 그때부터 오히려 흑자가 났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고도 돈 있는 사람 업주만 광고를 하게 되고 돈 없는 사람 광고를 못 하게 돼서 그래서 최근에 다시 수수료 받는 체계로 돌리긴 했지만 끊임없이 어떤 그 시장의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고객의 입맛에 맞게끔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 나간다는 거 그런 도전 정신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얘기를 하나 조금만 하시면요. 이제 처음에 이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전화번호부를 어떻게 앱화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들이 음식점들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배달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할 때 우리가 창업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뭘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봉진 회장의 그런 예를 보면 주변에 자기가 잘 알고 자기가 하는 걸로 창업하시면 돼요. 거기서 얼마만큼 자기의 생각들을 여러 개 종합하고 디자인하느냐가 이 창업의 요건이지 뭐 치킨집 해야 돼 창업해 이게 아니라 자기가 잘 알고 자기 주변에 널려 있는 게 창업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서지용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항공업계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양호 회장의 이 자녀들이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대한항공이 상시 작년에도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죠. 주식시장에서 이제 뭐 한진카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아시아나 합병설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올해 특히 이제 그 조원태 그 회장의 회장이죠. 행보가 상당히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과연 이제 이사에서 연임이 되고 계속 그 대한항공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또 특히 이제 그 뭐 누나하고의 어떤 그 이제 그 갈등이라고 해야 갈등, 되나요? 지배구조 관련된 갈등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사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사실 우리가 좀 그 대한항공 그 집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불협화음의 목소리도 많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주목받을 것 같고 대신 이제 그 주식시장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래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한진카, 대한항공의 주가 움직임에도 촉각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대한항공과 관련된 이슈도 상당히 올해 이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021년을 이끌 수 있는 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만한 인물들을 꼽아봤는데요. 올해는 좀 코로나 이슈가 좀 해소가 되면서 우리 재계나 기업계에도 좀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최양호 고문, 김현학 교수, 서지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